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있다 보니 제 예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가명을 써서 작성해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름을 말하면 모두 알만한 번듯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하더라고요. 대기업 입사를 원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토익 시험, 자격증 공부, 면접 준비 등을 하면서 취준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취준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같은 취준생이었습니다. 카페를 통해 알게 됐지만 말도 잘 통했고 재밌는 사람이라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죠. 사귀면서 저는 그 남자에게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었고 공부도 제가 도와줬죠. 그렇게 그 남자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먼저 취업한 남자친구가 부럽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어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요. 저는 계속 취업 준비를 했고 처지가 달라져서 그런지 저희 사이에도 점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하는 날 남자친구는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약속 취소를 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카카오톡 프사로 해놨던 저희 커플 사진을 내려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저는 왜 프사 내렸어? 누가 보면 여친 없는 줄 알겠다 했고 남자친구는 회사 다니니까 뭔가 사생활 침해 받는 것 같아서 그냥 내린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예민하게 굴어? 하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어요. 이런 사소한 다툼들이 늘어갔고 저의 찜찜함도 늘어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 취업 6개월 만에 결국 사이가 멀어져 헤어지게 됐죠. 이별한 지 한 달 후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저는 드디어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근황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 남친의 SNS에 들어가 봤고 전 남친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더군요. 참 빠르네 라 생각하며 씁쓸하게 SNS를 계속 구경하는데 일주일 전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경악했어요. 동준이랑 가희 100일 파티? 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100일이면 저와 헤어지기 전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친은 입사하자마자 동기와 눈이 맞았고 저랑 사귀면서 썸을 타고 다른 여자랑 연애까지 한 거였어요.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당장 현재 여자친구라는 가희라는 사람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어차피 다시는 안 만날 사람이니 내가 안 찾아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또 정신없이 일을 하며 지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입사해서 그런지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성과가 좋아 저는 아주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어요. 회사의 작은 프로젝트 팀에 팀장을 맡게 됐고 이제 제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엄마는 꾸준히 선자리를 잡아오셨죠. 그날도 엄마의 체면을 생각해서 자리만 지키고 밥만 먹고 오자란 생각으로 나간 선자리였어요. 항상 선을 보면 저보다 나이가 기본 6살 많은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쩐 일로 제 또래에 괜찮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열 씨 맞으세요? 이명지라고 해요. 아, 명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준열 씨의 직업은 회계사였고 멀끔하게 생긴 외모와 큰 키, 좋은 매너, 거기에 유머까지 겸비한 남자였죠. 처음으로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 달 뒤 연인이 되었고 다른 커플들처럼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 바쁜 탓에 엄청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회사 업무도 더 바빠졌죠.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저희 팀 사원을 한 명 더 채용한다고 했고 팀장의 자격으로 저도 면접관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면접관이 되어서 다른 취준생들의 면접을 보고 나니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렇게 마지막 면접 차례가 되었고 굉장히 익숙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더군요. 바로 동준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질문도 못했고 그렇게 면접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부터 갑자기 동준이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 결국엔 대기업에 입사했구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 잘 지냈지? 나 안 보고 싶었어? 나는 너 많이 보고 싶었는데. 등등등. 저는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혼잣말 하듯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제가 계속 답이 없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받지 않았고 카톡을 했어요. 무슨 일이야? 답장을 보내니 동주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며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옛사람과 오랜만에 만나 설레고 들뜨고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피고 헤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게, 저를 속였던 게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욕이라도 해주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와야겠다 생각해서 동준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준열 씨와는 어차피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나쁜 거란 걸 알지만 별 웃기지도 않은 인간 만나는데 제 남자친구를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동준이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불편한 사람과 있으니 저는 밥도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욕이나 해주고 집이나 가자 하는 생각에 동준에게 말을 꺼냈어요. 너 가희랑은 헤어졌니? 어? 네가 가희를 어떻게 알아? 너 나 만나면서 걔랑 양다리 걸쳤잖아. 누가 그래? 내가 다 봤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야? 아, 명지야,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걔가 먼저 나 좋다고 따라다녀. 됐고, 나한테 그래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만나자고 연락을 할 수가 있니? 아, 명지야, 내가 미안해. 나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어? 나 한 번만 다시 만나주라. 내가 잘할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나쁜 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얼굴에 물을 끼얹고 그 자리를 나왔고 동진이는 저를 따라와 무릎 꿇고 빌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 남자친구가 있고 곧 결혼한다는 말을 하려던 찰나에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열 씨에겐 미안했지만 전 동준이에게 마음이 없었으니까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요. 그렇게 동준이와 다시 연애 아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동준이는 저희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고 다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동준이가 큰 상처를 받길 바라며 의심하지 못하게 동준이를 만날 때 예전처럼 잘해줬어요. 이직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했죠. 뒤로는 준열 씨와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계속하면서요. 그렇게 준열 씨와 저의 결혼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동준이는 저에게 자기가 이직에 성공하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기가 찼지만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리고 동준이에게 그럼 우리 결혼할 거니까 2주 뒤에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함께 가자고 했어요. 동준이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동준이에게 함께 가자고 했던 결혼식은 바로 제 결혼식이었고 저는 전날 동준이에게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며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가기로 했으니 식장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동준은 알겠다고 했고 제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준열 씨와 식장으로 이동해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정신없이 손님들을 받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멀리서 동준이가 저를 찾으며 서성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식장 앞에 걸려있는 저의 웨딩 사진과 신부 이명지라고 써있는 걸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동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고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 동준아 오랜만이다. 정말 와줬구나. 고마워. 하고 인사했고 동준은 넋이 나간 채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을 때 준열 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준을 보며 저에게 물었어요. 명지 씨 이분은 누구예요? 아 예전에 저 취업할 때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예요. 결혼한다고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정말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던 참이었어요. 하고 대답했고 동준은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명지 친구 최동준입니다. 하고 준열 씨와 인사했고 준열 씨는 네 반가워요. 명지 씨 이제 입장해야 한대요. 얼른 준비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고 저는 입장을 준비하며 계속 벙쪄있는 동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뭘 병신같이 그러고 있니? 축의는 됐으니까 얼른 꺼져 라고 말하고 신부 입장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동주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렇게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쓰레기 같은 전남친에게 복수도 하고 전 그날 정말 행복한 신부였답니다. 사람을 필요할 땐 이용해 먹더니 본인 처지가 나아지니 냉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던 전남친. 이렇게 돌려받고 났으니 다신 그런 일은 안 하겠죠? 집오를 못 주고 또 하려나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결혼은 2년 전에 했어요. 지금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요. 전 사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번 하려고 했었으나 실패하고 난 후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고 그때 정말 지독히도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결혼을 마음먹고 사람하고 마음 맞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늘 결혼하라고 닥달하셨고 결국 저는 부모님끼리 아시는 사이 자제분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당시의 나이가 37살이었는데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번에 공기업 합격해서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37살 신입, 거기에 외모도 너무 아니고 저보다 더 말라 보이고 왜소하고 진짜 뭔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부모님 속셈이 궁금했어요. 다녀와서 아버지 엄마한테 따졌죠. 도대체 한번 보기나 하고 저한테 나가라고 했냐고요. 그랬더니 너 지금 나이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진짜 황당했지만 부모님 면이 있으니 두세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아져야 하는데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잘라내려고 완곡하게 말하고 했는데 눈치도 없이 자꾸 연락 오고 다음엔 어디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난감했었죠. 거의 그쪽 집에선 결혼할 걸로 알고 있더군요. 난감한 상황이 돼버려서 다음에 만났을 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쪽 그냥 진짜 제 스타일 아니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다고요. 부모님이 만나보라 해서 만난 거고 별 생각 없다고 하니 스타일이 아니라면 바뀌어 본다고 못나서 정말 죄송한데 잘해보고 싶다고 진짜 진심으로 말하더군요. 거기에 좀 흔들려서 몇 번 더 봤죠. 그러다가 술 먹고 잠자리를 한번 가졌는데 임신이 덜컥 돼버려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뒤에 아이는 유산되었지만요. 결혼하자마자 그런 일이 생기고 일단 모든 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려 결혼한 기분이라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진짜 정을 좀 붙이려고 해도 그게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뭐 회사가 이러니 어떠니 제가 보기엔 그 나이에 삐쩍 꼴아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인턴 4명 뽑는 거 3명 지원해서 운 좋게 되었으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노동자만 힘들다 어떻다. 뭐 진짜 듣고 있자면 저까지 마음에 갑갑해졌죠. 그냥 매사가 그랬습니다. 뉴스만 보면 완전 정치 분석가에 뭐 저러면 안 된다느니 저 사람도 결국 뭐 땡땡땡일 것이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집안에 좀 화사하게 하려고 화분 키우고 식물 키우면 물 며칠 안 주면 다 시드느니 꽃은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서 쓰레기라느니 정말 끝도 없는 부정적인 마인드. 정말 사람 지치게 하더라고요. 연애한 기간도 없었지만 처음 몇 번 만났을 때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뭐 주차하는 아저씨를 보고 뭐 꿀 빤다느니 저렇게 일하고 얼마 버는지 아냐면서 팁 같은 건 원래 줄 필요가 없다며 뭐 그러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는데 그게 다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러다 대판 싸운 날이 있었죠. 동네 야채 파시는 아주머니 아직도 퇴근 못하고 계시기에 집에 야채가 필요하기도 해서 남은 거 다 주시고 퇴근하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7,000원 사니까 옆에서 자꾸 구시렁 대더군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집 살고 가진 돈 더 많다고 저 아줌마 에쿠스 타고 다닐걸? 이러면서 비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집에 와서 야채 패대기 치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성질내느냐, 말도 못하느냐, 그럼 내가 입을 닫고 살면 되겠네, 뭐 이러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또 속은 얼마나 좁은지. 그러고 나서는 진짜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싫어도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제가 양보해서 풀어주고 지냈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데 생각하며 마음도 다잡고 잘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냥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일찍 들어와 밥이라도 해놓으라 치면 뭐가 있으니까 이러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지 또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해? 뭐지? 혼자 그러고 있고 그냥 고맙다 하면 될 것을 그러고 있으니 진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저희 아버지 칠순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드리지 고민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부질없다면서 옛날에는 환갑이고 칠순이고 평균수명이 짧아서 잘 챙기고 있지만 요새는 다들 오래 사시는데 환갑, 칠순 이런 거 챙기는 거 아니라며 궁시렁. 본인 부모님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셨다며 허례허식 같은 건 버려야 잘 산다며 한국은 그래서 안 되고 유교 사상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 지긋지긋하고 맞는 소리를 해도 듣기 싫은 지경까지 갔죠.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서 그놈 진짜 저한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임신 안 할 거냐고 묻기에 아직까진 생각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낳아도 엄청 노산인데 빨리 가져야지 하기에 노산이든 말든 아직 생각 없으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 기분이 상했던지 저한테 그러니까 있을 때 관리를 잘하지 괜히 휴직 안 하고 그러다가 유산되고 뭐 혹시 뭐 몰래 술 먹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상처를 건들더군요. 진짜 눈앞이 팽 돌았습니다. 진짜 미쳤나 싶어서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싫고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또 이혼이 쉬운 줄 아냐. 나는 남자라 나이 먹어도 어린 여자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이제 나랑 이혼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 다 돌싱남이고 유부남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라고 하기에 나는 혼자 늙어 죽어도 좋고 아님 돌싱남 만나서 새로 시작하지 뭐 하고 그냥 이혼하자 했죠. 그랬더니 열받았는지 노처녀 구제해줬더니 이제 와서 괜히 남의 인생 걸림돌 만들려 한다고요. 너 아니었으면 최소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을 거라고요. 그러기에 또 미안해.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자라서 이제라도 좋은 여자 만나. 낭창하게 말했죠. 열받아 죽을라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부터 연 먹였습니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라 하든 말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 진짜 이혼하고 싶나 보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별 되도 않은 개소리를 하기에 그것마저 무시했죠.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지 거울만 봐도 딱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 잘난 직장 하다가 어깨를 그렇게 높게 만드는 건지 제가 대학교도 안 나왔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그냥 너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지 말하는 거에 그냥 자석저럼 붙어 있어요. 어려서 모르고 무식해서 모르고 뭐가 본인은 그렇게 잘났는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요. 결국 며칠 뒤에 이혼서를 준비해서 내미니까 진짜 생각 잘하라고 여자 혼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끝까지 자존심 부리며 거들먹거리기에 모아놓은 돈 많으니 걱정 말고 도장 찍어달라 했습니다. 결국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자존심 부리더니 도장 찍더군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뭐라고 야단치는 것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집에서 살면 더 그럴까봐 그냥 따로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 살기 시작했죠. 진짜 헤어지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얼마 뒤에 친구가 사랑은 사랑으로 잊는다 하기에 사랑 따위 없었다고 장난치며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지 남편 친구를 불렀어요. 그렇게 만나고 얘기해보니 괜찮은 사람 같아서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당장은 연애할 생각도 없고 결혼도 생각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일단 친하게 지내보자 하셔서 그러겠노라 했죠. 그렇게 만남 가졌는데 저희 집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봤던 모양이죠. 그날 저녁에 뭐 벌써부터 남자를 만나느니 알고 보니 싼 여자라는 이 개소리 같은 문자를 해놨기에
벌써 나는 사랑 중이야 하니 평생 그렇게 잘 살아라 하면서 부들부들 대더군요. 속이 시원했어요. 한 방 먹인 것 같아서요. 그러고 나서는 연락 안 왔어요. 처음에는 얘기 들어보니 그래봤자 돌아다니다 저한테 돌아올 거라고 했다더군요. 듣고 어이가 없어서 참. 저도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냥 싸운 건데 이혼까지 원하게 해줬는데 어차피 다시 오면 받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 왔다더군요. 엄마도 이 사람은 뭔가 싶어서 벙쪘대요. 제가 좀 이해되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혼했다고 꼴보기 싫다고 오지도 말라고 하셨었는데 처음엔. 이젠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도 오고 반찬도 가져다 주고 그러세요. 뭐 대충 얘기 들어보니 그 사람은 또 선보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이제 40대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머리털도 별로 없고 정말 생긴 것도 최악인 완전 멸치. 내세울 거라고는 운 좋아서 들어간 회사 하나. 진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참 아마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돌싱남까지 하나 붙었네요. 아주 평생 혼자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정신까지 피폐해져요. 미래도 어둡게 보이고 내 일상이 그냥 어두워지는 느낌입니다. 제발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 진짜 나까지 물들어가고 세상이 밝게 보이지가 않게 되니까요. 진짜 숟가락만 빨고 살아도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과 살아가시길 바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결혼 생활 3년 끝에 이혼하고 새 출발하여 현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파란만장한 제 결혼 생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저와 남편은 오프라인 만남 사이트에서 10대 10 미팅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만났어요. 10분가량 얘기하는데 첫인상도 좋았고 심성이 고와 보였습니다. 운 좋게 매칭이 되었고 다음날 식사를 했어요. 진중해 보이고 건설적인 사람 같아서 마음이 갔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1년가량 만난 후에 결혼도 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은 제가 잘 먹는 걸 좋아했어요. 잘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찌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결혼하고도 이어졌죠. 그래서 정말 술 한잔하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왜 자꾸 먹는 게 이쁘다는 말로 둘러대며 살찌우려고 하냐고요. 그러니 대답하더군요. 살이 뚱뚱하게 쪄버리면 자기를 못 버릴 거 아니냐고. 그 순간에도 너무 행복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생각까지 할까 하면서요. 어리석었죠. 그렇게 저는 20kg가량이 불었습니다. 처녀 때 사살을 소화했었는데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어서 벙벙한 옷만 입고 다니고 거의 건강한 돼지처럼 거울 보니 웬 드세 보이는 뚱뚱한 아줌마가 서 있더군요. 자녀 계획은 상황이 좀 안정적일 때 갖는 게 좋겠다고 결혼 전에 약속해서 2년 후쯤 갖기로 했었어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뚱뚱해지면 아이 갖는 것도 위험하고 제 모습도 너무 한심하고 잠자리 횟수도 눈에 띄게 줄고요. 뚱뚱하든 뭐든 다 이뻐한다던 전 남편은 슬슬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게 좋다며 돈은 자기가 벌어다 줄 테니 살림하라던 남편 말에 저는 경단녀가 되었고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의 단톡방에 승진했다는 내용을 보며 옛날 사진들을 보며 울기도 많이 했고요. 술 한잔하며 푸념하면 위로를 해주긴 했어요. 그래도 네가 집에 있어서 내가 밖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걱정 안 되게 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서 또 제 자신을 다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운동이라도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평생 운동이란 건 걷기밖에 안 해본 제가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좋은 단식원이 있더라고요. 10kg는 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운동 방법이랑 식단 조절 좀 배워보고 싶다면서요. 남편은 엄청 반대했어요. 지금도 이쁜데 왜 그러냐고. 살이 더 쪄야 된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엄청 소유욕이 엄청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만의 인형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저도 고집을 꺾지 않고 밀어붙여 2주 동안 단식원 생활을 했습니다. 눈이 핑핑 돌더군요. 조그만한 거에도 짜증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도 신경전도 많고요. 서로 예민한 상태니 조금만 건드려도 다들. 그렇게 지옥 같은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5kg 정도 감량했으니 나름 만족했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뚱뚱했습니다. 그날 2주간 다녀온 미안한 마음에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니 제 머리색하고는 다른 긴 머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더군요. 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맛있게 저녁 먹고 술도 한잔하고요. 넘어갔어요.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도대체 뭘까? 잘 때 폰을 보려 해도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라 잠금도 2중 3중으로 걸어놔서 볼 엄두도 안 나고요. 그렇게 의심 아닌 의심을 하며 지내다가 제가 장 보러 가던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남편은 무조건 들어눕고 입원하는 게 이득이다. 자꾸 그러는 바람에 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며칠 동안 입원을 하기로 했죠. 3일째 되던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떡볶이가 먹고 싶어 사다 달라 하니 회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심해서 집에 있는 책이라도 가져올까 하는 마음에 병원에선 외출을 금하라 하지만 몰래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건 낯선 여자와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활하는 공간에서요. 화들짝 놀라는 남편과 그 여자. 순간 멍해져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제가 죄인도 아닌데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추궁하니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만난 지는 6개월쯤 되었고 널 많이 사랑하지만 성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요. 기가 막히고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살을 찌게 만드냐고 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저를 갖는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 밖에 나가서도 안심할 수 있고 걱정 안 된다고요. 그냥 진짜 인형증으로 생각한 걸까요? 나를 갖고는 싶으나 성적으로는 매력을 못 느껴 다른 여자를 만난다. 참, 너무 제 자신이 비참하고 눈물만 났습니다. 뭐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이 한 가지만 꽂혔습니다.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 공간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본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고요. 혼인 귀책 사유는 당신에게 있으니 재산 분배 제대로 하자고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부터 바로 변호사 알아보고 소송하려는 액션 취하니 본인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느니 뭐라니 꼭 그래야만 하겠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 그제서야 결국은 승낙하더군요. 뭐 반반 내고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재산이라 할 것도 그 집밖에 없어서 위자료는 살고 있는 집 한 채 받았습니다. 살 때보다 조금 올라서 시가가 5억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팔아치우고 작은 전셋방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 했습니다. 운동을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긴 하나 해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딱히 다니는 회사도 없어 헬시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그쪽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인맥으로 다이어트 식품 제조 판매하는 분과의 미팅을 잡았어요. 제가 생각한 사업 방안은 실제로 제 다이어트 경험과 식이요법과 식단 조절 등의 경험으로 다이어트 식품과 결부시켜 판매하는 것이었고 그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다음날부터 바로 사업에 착수했죠. 그렇게 처음엔 친구 헬스장에서 건강 몸매 상담이라는 코너를 작게 오픈해 회원들에게 시도했고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SNS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제법 성공을 거뒀습니다. 몸매관리 컨설팅을 하고 그에 맞는 운동 방법, 식단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제공하는 식단의 다이어트 식품은 저희 제품으로 하면서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 이제 지난 일들을 그냥 한 차례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전 남편의 친구 부부와 친하게 지냈는데 이혼하고도 연락은 가끔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이야기는 잘 안 하던 친구가 그날따라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쌤통이라면서요. 알고 보니 그 바람핀 여자도 유부녀더군요. 그 여자 남편이 남편을 엄청 못살게 굴었대요. 회사에도 찾아가고 그런데 회사가 공기업이라
명예실추 이런 조항이 있나 보더라고요. 징계위원회도 열린다고 하는 것 같다 들었어요. 그 여자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상간 고소를 해서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김 당할 것 같고요. 완전 둘 다 한 푼 없이 진짜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하게 된 거죠. 듣고 한켠으로 씁쓸하긴 했지만 나름 시원했습니다. 연락도 한 번 왔었어요. 많이 이뻐졌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아쉬움이 남아서 진짜 후회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다음날 친구 부부한테 들어보니 요새 돈 빌리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려고 그랬던 걸까요? 궁금한데 알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라 상처 주고 떠났긴 해도 잘 됐으면 했는데 저러고 살고 있다는 거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로 2천만 원 보내줬어요.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내가 주는 위자료라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받았던 위자료를 얼떨결에 성공하게 됐으니 마음속에서 그냥 완전히 지우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 차단했습니다. 연락 와도 볼 수도 없도록요. 볼 일도 없고요. 지금 가끔 돌싱 남녀 모임 이런 거 검색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나가고 싶진 않아요. 한번 대인 경험이 있으니까. 외롭긴 하지만 그냥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다른 인연이 찾아올까 싶어서요. 꼭 그런 날 오겠죠? 올해의 단풍은 혼자 보겠네요. 내년에는 다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40대 초반의 전문직 남성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제가 봐도 외모가 못났습니다. 제 자신이 봐도 별로이니 남들이 볼 땐 더 그렇겠죠.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봐야 남들의 시선에 주눅들기만 해서 아예 나가지도 않고 공부만 했고 책만 봤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도 절 이렇게 만들었지만 또 하나는 제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잘나신 분입니다. 가부장적이었고 그렇다고 많이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어머니를 깔아뭉개기 바빴습니다. 가끔씩은 손찌검도 하셨었고 저 역시 반항했다가 한 대씩 맞고 컸습니다. 술주정을 하시면 거기엔 꼭 제가 못나게 생긴 게 다 지 애미 탓이라는 말도 빠지지 않으셨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니 저는 더 내성적이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차곡차곡 쌓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갑자기 봄날이 찾아오더군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미친 듯이 공부하기 바빴고 매 수업마다 봐야 했던 시험에 치여 살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 제 자신에 대해선 잊고 살 수 있어 좋았고 기숙사 생활도 시작하게 되니 아버지 밑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더군요. 절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 같은 여자들도 제가 어디 다니는지 무슨 직업을 갖게 될지를 알게 되면 그래도 한 번은 더 봐주더라고요. 하지만 제 키가 워낙에 작고 못나게 생기다 보니 긴 연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이제껏 암울하게 살아오다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고 나를 보는 시선들이 예전의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의 일이 잘 풀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좀 사그러들더군요. 게다가 매일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도 뵙다 보니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하도 조금은 옅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를 마치고 수련을 하고 그러다가 선을 보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이 계속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와이프는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것 같았고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내조도 잘 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잘했고 처가에서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어릴 적 외모 컴플렉스로 너무 힘들었던 그런 날들도 다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더 열심히 벌었고 꽤나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빌라로 가게 되었죠.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와이프의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와이프는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에 더욱 열심히 했죠. 얼마 동안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이프가 변한 것이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집안일이나 나에게 소홀히 졌구나 해서 점점 부부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 살긴 살아야겠지 라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권태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의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휴대폰은 터치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굉장히 그 소리가 거슬리더군요. 보니까 와이프의 SNS 계정에서 온 다이렉트 메시지였습니다. 와이프가 SNS를 하는 줄은 몰랐는데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잠깐 보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모님, 잠깐 주차장에 나와서 일을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빌라 관리인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빌라 관리인이 왜 인터폰도 아니고 SNS 계정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연락을 해오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와 놀아주던 와이프가 나와서 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옷을 챙겨 입으면서 밖에서 아이 먹을 과일을 사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다녀오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 혼자 빨리 가서 사오는 게 더 빠르다고요. 알겠다 했고 아이에게 잠시 영화를 한 편 틀어주고 몰래 와이프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했으니 거기 가보면 답이 나오겠지 했죠. 가서 보니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껌껌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아무 소리가 없길래 그냥 올라가려는 찰나 어디선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곳 근처로 가보니 어떤 차 안에서 나는 소리더군요.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차 뒤쪽에 앉아 있었죠. 10분쯤 흘렀을까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오더군요. 아주 잘생긴 20대 후반의 남자 하나와 제 와이프가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그 남자에게 오늘도 참 좋았다고요. 사다 놓으라고 한 과일 가져왔냐고 묻더니 그 과일을 받아들고 인사를 나누고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나서 보니 그 남자는 빌라 관리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잘생겼더군요. 어릴 적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못생기고 공부만 잘하는 나보다는 그냥 공부 못해도 잘생긴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어느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상하게 화도 나지 않더군요. 제 나름 이미 예상을 했었나 봅니다.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 안 본 척 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 이제 무언가가 보이더군요. 와이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젠 왜 저렇게 하는지 답이 나오니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소홀히 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대로 둘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와 딸을 위해서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조금이라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자식에겐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당직이라고 와이프에게 말해놓고 그날 와이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온다는 날에 마음 편하게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딸 아이를 재워놓고 나오는 건지 현관문을 조심히 닫고 나가는 와이프가 보이더군요. 그 뒤를 밟았습니다. 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지 와이프는 이제 대담하게 빌라에서 나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호텔 하나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더군요. 와이프는 제가 뒤를 밟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인지 쉽게 그 길을 알려주었죠. 호텔로 들어가는 와이프의 뒷모습을 보며 참 좌절스러웠습니다. 이럴 걸 알았으면서도 정말 이랬던 거구나 싶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현장을 잡으려면 지금 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와이프가 방 벨을 누를 때 문이 열리는 틈을 타 저는 그 뒤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 둘은 절대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거기에 서 있으니 매우 당황하는 모습이더군요. 현장에 제가 바로 나타나서 그런지 난리를 칠 줄 알았던 둘의 얼굴에는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나와 이혼할 각오를 한 거냐 했더니 절대 아니라면서 그냥 권태기가 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며 펑펑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그런 와이프와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남편이 못생겼다고 하더니 어지간히도 못생기셨네요. 이러니 와이프가 딴 남자랑 놀고 싶어 하죠. 저야 뭐 당신 와이프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당신 와이프도 절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 와이프는 드라마 속의 사랑을 꿈꿨어요. 그래서 절 선택했고 저는 그 부름에 응했을 뿐입니다. 전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 자리에 굳이 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나가보고 싶은데요. 일을 해야 해서요. 저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이 멍청한 여자야. 네가 만난 남자는 이런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정말 한바탕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가서 볼일 보라고 했고 울며 매달려 있는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그동안 우리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보게 만드냐고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부터 제 직업 말고는 볼 게 없었고 신혼 때 어찌저찌 참고 견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제 얼굴이나 몸을 보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그 세월을 참고 살았던 자신도 생각을 해주랍니다. 그리고 이혼은 절대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이야기해줬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이 주차장에서 일을 벌일 때부터 증거를 모았다. 그 남자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 줄도 알고 이미 그쪽에도 손을 써놨다. 내가 못생기고 너에게 순정적으로 다 해주니 내가 우스워 보였겠지만 나도 공부할 만큼 하고 살아온 남자다. 지금 이 모든 상황도 녹음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판단 잘해야 할 것이다. 좋게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럽게 이혼할 것인지만 생각하면 된다. 라고요. 그랬더니 울면서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거라면서요. 맞아 죽는 게 무서운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질렀냐 했더니 울기만 하더군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네? 했더니 그렇답니다.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죠. 늦은 밤 갑자기 호텔로 호출된 양가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이 여자의 바람 피운 내역을 차분히 들려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바닥을 치며 울고 계시고 장인어른은 당장이라도 와이프를 후드려 패고 싶은 걸 참는 눈치셨죠. 거기에 딱 한마디만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제 덕 보고 호의호식하면서 사셨던 거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같이 살 마음이 없으니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데려가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놀라셨고 아버지는 역시나 저에게 비아냥대시더군요. 너 이럴 줄 알았다. 니깟 놈이 공부해서 가르쳐 놓는다고 해서 네 쌍판까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붙어 산 네 마누라가 비도 좋은 거지 이놈아. 그냥 받아들여주고 살면 되지. 안 그러면 너 평생을 혼자 살아 이놈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날 깔아뭉개듯 말했던 그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제가 쓰레기 같은 놈이겠죠. 하지만 저는 더 신나게 때렸습니다. 어릴 적 남들보다도 더 심하게 나를 무시하고 얕보고 조롱했던 아버지와도 이제는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 남은 삶마저도 이렇게 살아갈 순 없으니까요. 저를 말리실 줄 알았던 어머니도 절 그냥 두시더군요. 저만큼이나 어머니의 마음에도 생채이가 나고 응어리가 생겨 있었겠죠. 아버지는 저를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난리가 난 게 10개월 전쯤이네요. 이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그나마 장인 어른이었던 분이 군인 출신이라서 바른 길로는 가시더군요. 자신의 딸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나서서 이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동안 응어리졌던 삶에서 이젠 벗어나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딸과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는 그 빌라는 처분하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지방에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어린 아이들의 기침 소리를 치료해줘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겪은 뒤 아주 오랫동안 절 괴롭혔던 외모 컴플렉스도 벗어 던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제일 멋있다 하는 제 딸과 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말씀하시는 제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이젠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남은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